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거지와 은혜 갚은 기생. 서울 장안에 장시성을 가진 부잣집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묵과시험을 합격하고 금군에 들어가 가우 친군에 들었습니다. 젊고 잘생긴 데다가 재산까지 많다 보니 날마다 화려한 옷에 채색신을 받쳐 신고 기생방을 찾아다니며 질탕하게 놀아대면서 돈을 물쓰듯이 하였지요. 그 중에도 광기로 있는 장성의 기생에게 홀딱 반하여 그의 의복과 칠했거리, 비단과 진주 구슬은 물론이고 집안의 살림에 자질구레한 물건을 사주는데도 한 번에 천금의 돈을 내던지며 아까워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세가 점점 기울어져 이제는 기생방 주인 노파에 비유조차 맞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파는 차츰 장생을 싫어하는 기색이더니 나중에는 장생을 어째서 맞아들이냐고 장부책을 펴놓고 기생에게 지청구를 퍼붓기가 일쑤이고 기생을 숨겨놓고 만나지 못하게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몽땅 거덜나고 알몸뚱이만 남게 되자 장생도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마침내 기생방 출입을 그만두었지요. 장생이 일하던 가우 친구는 임금이 나들이할 때 임금이 탄 수레뒤에 따르는 쉬병입니다. 그러므로 비단옷에 훌륭한 무기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 말과 안장에 이르기까지 삐어지게 미끈해야 하지요. 하지만 장생의 공색이 흐르는 꼴은 쉬 군사에 마땅치 않다 하여 그는 가우 친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까지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던 끝에 병에 걸려 그만 덜컥 죽고 보니 장생은 더욱 의지할 데가 없었지요. 날마다 친척집을 두루 찾아다니며 끼니 때가 되면 물에 말아 먹다 남긴 밥을 얻어먹고 밤이면 남의 집 행랑에서 꼬부리고 새우잠을 잤습니다. 굶주리고 떨며 고생하다 보니 지난날의 곱던 모습은 간대었고 때국이 흐르는 얼굴에 해진 옷, 흐리멍텅한 눈동자는 누가 보아도 빌어먹는 거지가 분명했지요. 그 뒤 기생방 주인 노파가 죽어 기생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는 용모와 재주로 일양 명기로 이름을 드날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문은 찾아오는 풍류객들로 늘 저자처럼 북적거렸지요. 하루는 마침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 기생 혼자 처마 밑에 앉아 오랫동안 무슨 생각에 잠겼더니 문득 심부름하는 어린 계집애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장선달이 어째 오래도록 내 집에 찾아오지 않느냐? 손가락을 꼽아보니 이제는 벌써 몇 년이 지났구나. 혹시 길거리에서 만난 적이 없느냐? 아, 선다님 말씀이 와요? 이따금 종류 뒷골목에서 만나곤 하는걸요. 너덜너덜한 옷을 걸치고 추추하게 여인 얼굴로 허리를 구부정하고 다녀와요. 저를 만나니 부끄러운지 대뜸 얼굴을 가리고 지나가던걸요. 에휴, 불쌍해라.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구나. 나중에 내가 그 일을 만나거들랑 한번 오시라고 여쭈어라. 부디 잊지 말아라. 뒤에 심부름하는 계집애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장선달을 만났노라고 하였습니다.
선다님께 오시란다고 여쭈었더니 아니 오시겠다고 해요. 에휴,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한 모양이다. 내 말을 잘 전했으면 안 오시겠다고 할 리가 있겠느냐. 기생은 곧바로 들어가 종이를 찾아내어 깨알 같은 글씨로 긴 편지를 쓰더니 그것을 거북이 모양으로 이리 접고 저리 접어 계집애에게 주며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괴춤에 잘 건사했다가 선다님을 만나거들랑 꼭 전해다오. 조심해서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해라. 며칠 뒤 밤에 손님 10여 명이 우르르 찾아왔습니다. 모두 금군과 포도청의 포교들이었지요. 기생은 등불을 도두어 켜고 술상을 차린 다음 노래를 불러 흥을 돋우었습니다. 때는 한겨울이라 한이 바람이 사납게 불고 눈보라가 지진일 듯 하였지요. 심부름하는 계집애가 지게문 밖에 오더니 말을 전하였습니다. 선다님이 오셔와요. 문 밖까지 와서는 사람이 많아 부끄럽다고 하며 안 들어오시겠다고 해요. 기생은 말이 끝나기 바쁘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곤두박이듯 달려나갔습니다. 장생은 문 곁에 몸을 숨기고 있는데 나뭇잎 같은 홑 옷자락을 양팔로 꼭 낀 채 우둘우둘 떨고 서 있었습니다. 기생은 그의 앞으로 와락 달려가 손을 잡아쥐고 안으로 끌었지요. 외딴방에 앉자 그는 장생의 허리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불쌍하구나. 옛날 천금을 물쓰듯 하던 미소녀는 어디 가고 이 꼴이 되었단 말인가. 기생은 벌떡 일어나 붉은 오칠한 괴짝과 금빛 화물 와락와락 열어 젖히더니 금은 비단, 은빛 족제비 가죽, 머리에 쓰는 초미 휘양을 하나하나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대가 준 것이요. 내가 간수해 두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오지 않으니 대체 어쩐 일이었소. 남녀간의 사랑에 빈부가 무슨 상관이요. 그대는 날 보기가 무에 그리 부끄럽다고 이렇듯 발길을 끊는단 말이오. 기생은 장생의 손을 부여잡고 한참 동안 목이 메어 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옛날 그대는 고대 광실 너른 집에서 은전을 산처럼 쌓아놓고 지내며 비단 옷을 입어도 좋은 줄을 모르고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맛있는 줄을 모르지 않았소. 사람마다 어여삐 보고 온 세상이 부러워하더니 내게 반해 다니다가 그 많은 재산을 비로 쓰듯 깡그리 날려버렸구려. 아내도 죽고 집안망에 오늘의 이 신세가 되었으니 첫째도 이 몹쓸년이 죄요. 둘째도 이 몹쓸년의 죄라. 내 어찌 그대를 참아 버리겠소. 오늘 이 몸이 비단 옷을 입고 날마다 쓰고 사는 것은 다 그대의 재산이요. 그러니 내가 이것을 다 바쳐 그대를 봉양하리다. 머리칼을 깎고 살점을 베는 것도 사양치 않겠으니 이제 더는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오. 엎어져 몸부림치다가 눈물을 흘리며 좌중의 사연을 말하니 모두가 감동하여 한숨을 짓는데 한 사람이 문득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한마디 통할 말이 있어. 우리가 오늘부터 이 집의 발길을 끊어 낭자에게 장생만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소? 모두들 그 말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마침내 서로 그렇게 하기로 맹세하고는 뿔뿔이 흩어져 갔지요.
기생은 이때부터 다시는 손을 맞아들이지 않고 장생과 같이 살았습니다. 기생이 모아둔 재물이 잠옷 넉넉한 데다가 세간살이를 야무지게 하여 장생은 다시 옛날처럼 윤택하게 지낼 수 있었지요. 장생은 기생의 의기에 느낀 바가 있어 다른 아내를 얻지 않고 그와 백년해로를 하였다고 합니다. 불국사에 전해오는 이야기. 신선들이 붙여준 돌조각. 불국사는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절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뛰어난 문화재 중에 하나입니다. 절 아래는 아사달 아사녀의 전설이 담긴 석가탑을 비롯하여 아름답고 화려한 탑인 다보탑, 절 마당으로 오르는 무지개 모양의 달이 청운교와 백운교, 팔짝 지붕을 한 대웅전 등 모두 국보로 지정된 소중한 문화재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한 돌로 동굴을 쌓고 그 속에 부처를 모신 석굴암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훌륭한 문화재입니다. 이 절에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불국사를 지은 사람으로 알려진 김대성의 이야기는 꼭 읽어둘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목탁 소리와 함께 구성진 스님의 연불 소리가 지방 가득 흩어졌습니다. 저는 흥륜사에서 큰 법회를 여는데 필요한 준비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주를 정하러 나왔습니다. 한참 동안 하던 연불을 마친 스님이 주인을 향해 합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스님, 우리는 배 50피를 시주하겠습니다. 요긴하게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부디 부처님의 은덕으로 큰 복을 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때 스님과 주인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웃에 살고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주인집에 일해 주러 왔던 길이었지요. 키가 훌쩍 크고 머리가 마치 성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생김새는 못생겼지만 마음이 착하고 특히 홀어머니를 모시는 정성이 대단해서 이웃의 칭찬이 자자했지요. 사내는 서둘러 대문 밖으로 나가는 스님을 따라 나갔습니다. 스님, 잠깐만요. 저희 집에도 잠깐만 들리시지요? 사내는 스님을 데리고 자기네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이 스님께서 저를 위해 시주하면 큰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도 뭔가 시주하면 어떨까요? 뜻은 알겠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살림에 뭐 시주할 것이 있어야지. 시주야 정성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가난한 여인의 기름불이 꺼지지 않고 이 세상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부처님을 위해 정성으로 기름을 마련했거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스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어차피 우리는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여기서 더 가난하게 하겠어요? 얼마 되지 않지만 뒷곁에 있는 밭을 시주하지요. 내 뜻이 그러면 뜻대로 하자꾸나. 그들은 하나 남은 재산인 밭을 절에 시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대성은
아무런 병도 없이 한밤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대성이가 세상을 떠날 그 시각 김무량이라는 재상의 집 하늘 위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량리 대성이가 이 집에 태어난다. 대성이 효자라는 사실을 소문으로 듣고 있던 김무량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하인들을 시켜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 시각에 대성이란 사내가 갑자기 죽었다고 합니다. 모량리 대성의 집을 찾아가 보았던 하인들은 사실대로 보고했지요. 이상하다. 모량리 대성이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다시 태어난다. 하인들의 말을 들은 재상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10달 후 재상의 부인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지요. 이상하게도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왼 주먹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몇 년 만에 얻은 아들인데 손을 펴지 못하는 장애인이면 어떡하나. 부모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 후 1일 만에 아기는 주먹을 폈지요. 놀랍게도 손바닥에는 대성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대성이가 이 집에서 태어난다고 하더니 우리 아이는 그 집 대성이가 죽어서 다시 새 몸을 받아 이 세상으로 태어난 게 틀림없어. 재상은 아들의 이름을 대성이라고 지어주고 옛집에도 많은 재물을 보내주어 늙은 어머니가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 대성은 건강하게 잘 자랐지요. 그런데 대성은 그 전의 대성과는 아주 딴판이었습니다. 공부는 뒷전이었고 노는 데만 정신을 쏟았습니다. 특히 사냥을 좋아해서 틈만 나면 들로 산으로 다녔지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꾸중도 숱하게 들었지만 타고난 성격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으로 사냥 나갔던 대성은 커다란 곰을 한 마리 발견했지요. 대성은 말을 재촉하면서 곰을 쫓았습니다. 말발굽이 내딛는 곳마다 먼지가 풀썩풀썩 일어났지요. 곰은 산골짜기를 건너뛰고 산등성의 숲을 헤치면서 도망갔습니다. 쫓는 자나 쫓기는 자 모두 숨이 가빠 허헉거렸지요.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대성은 어깨에 맨 화살통에서 화살을 꺼내어 활쉬위를 걸었습니다. 퓨 바람을 가르면서 화살이 날아갔지요. 입에서 둔탁한 비명소리가 튀어나오는 것과 동시에 육중한 곰이 산비탈을 굴렀습니다. 골짜기 아래까지 굴러떨어진 곰은 도망가려고 안간힘을 썼지요. 대성의 할쉬에서 또 한 발의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그럼 그렇지. 너까지 꽤 도망을 가면 어디까지 가겠어? 감히 나를 따돌리려고 해? 대성은 화살을 맞고 쓰러져 숨이 끊긴 곰을 발로 툭툭 차면서 어깨를 으쓱했지요. 예, 도련님. 사냥 솜씨는 역시 최고입니다. 뒤따라온 하인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면서 아첨을 떨었습니다. 그럼 이놈들아, 우리나라에서는 나를 따라올 자가 없지. 가자. 대성과 하인들은 의기양양해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밤 꿈에 대성은 낮에와는 달리 반대로 곰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안간힘을 쓰면서 있는 힘을 다해 뛰었지만 몇 발자국 못 가서 곰에게 잡혔지요. 곰은 두 개의 앞발을 고추 세우고 대성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줘! 살려줘! 대성은 목을 조르는 곰의 발을 잡고 뒹굴었습니다. 이런, 나는 너에게 잘못한 일이 없거늘 왜 오늘 낮에 내 목숨을 빼앗아 갔느냐? 너도 한번 죽어봐라. 곰은 대성의 목을 누르는 앞발에 힘을 더 주면서 으르렁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잘못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목숨만 살려다오.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래, 원하는 대로 해주마. 하기야, 너 같은 거 죽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으리. 내 혼을 위해서 절을 세워 주겠느냐? 그래, 절을 지어주마. 절을 짓고 내 억울한 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마. 대성의 말을 들은 곰은 목을 누르던 앞발을 풀었습니다. 휴. 곰에게 풀려나면서 대성은 꿈에서 깨었지요.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대성은 날이 밝은 대로 활과 화살을 전부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곰과 약속한 절, 장수사를 지었습니다. 거칠고 사납던 성질을 고치고 옛날의 대성처럼 지극한 효자가 되었지요. 가끔씩 장수사에 나가 곰의 원혼을 위해 빌어주던 대성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곰을 위해서 절을 지었으니 이번에는 부모님을 위해서 절을 하나 지어보자. 대성은 이런 소원을 품고 부모님을 위해 불국사를 세웠습니다. 불국사를 세우고 나서 이번에는 전생의 부모님을 위해 석불사도 지었지요. 석불사는 부처님과 제자들, 관세음보살상을 바윗돌로 다듬어서 역시 돌로 만든 굴 속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부처님을 가운데 모시고 둘레에는 관세음보살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조각하여 세운 후 돌로 굴을 쌓아 올렸지요.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 머리 위에 얹어야 할 바윗돌을 다듬다가 석공이 실수로 그만 새 동강으로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루어야 할 돌을 깨뜨려 놓다니! 화가 잔뜩 난 대성은 돌을 잘못 다룬 석공들을 모조리 쫓아냈습니다. 다른 석공들로 바꾼 다음 대성은 다시 부처님 머리 위에 올려놓을 바윗돌을 찾아 나섰지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다녀도 그런 바윗돌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을 찾아 헤매던 대성은 끝내 찾지 못하고 힘이 쭉 빠진 몸으로 공사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면 볼수록 깨어진 돌이 아까웠지요. 대성은 깨져버린 돌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다 찾아 헤맸지만 마땅한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정성이 부족해서입니까? 좋은 인연으로 바윗돌을 찾아 다시 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처님. 대성의 기도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불국사의 주지 스님도 찾아와서 같이 기도를 올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늘 저 멀리서 깜깜한 어둠 속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내려왔습니다. 아니, 저게 뭘까? 기도를 올리던 대성은 눈을 크게 뜨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빛을 바라보았지요. 빛은 공사장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커다란 빛덩어리는 공사장 마당에 사뿐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깨어진 바위돌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는 당신을 보시고 하늘을 다스리는 제석천께서 저를 보냈습니다. 너무 염려 마십시오. 빛덩어리 속에서 하얀 옷자락을 끄면서 신선들이 내려왔습니다. 이만한 바위돌은 전국을 다 뒤져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깨어진 돌을 붙이기 시작했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대성은 깨어진 흔적이 보이지 않도록 감쪽같이 바위돌을 붙이는 신선들을 향해 합장하고 고개를 숙였지요. 저렇게 고생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해야겠구나. 대성은 재빨리 공사장에서 빠져나가 남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남산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나무를 한 가지 꺾어다가 선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남산을 헤매도 향나무를 발견할 수가 없었지요. 하늘에 사는 신선들은 날이 밝고 닭소리가 나기 전에 하늘로 올라갈 텐데. 대성의 마음은 초조해졌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허둥거리며 찾다 보니 옷자락은 찢어지고 손과 발은 나뭇가지에 찔려 피가 흘렸습니다. 안 되는데, 이상하다. 전에는 사방천지가 향나무였는데 오늘은 어찌하여 한 그루도 안 보인단 말인가. 대성이 이리저리 찾아 헤매는데 갑자기 눈앞에 덩치가 커다란 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대성은 주춤하면서 뒤로 몇 발자국 물러섰지요. 곰은 대성의 앞으로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습니다. 방해하지 말고 물러서라! 나는 지금 신선들에게 드릴 향나무를 찾고 있는 중이니라. 대성이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곰은 멈추지 않고 대성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지요. 나는 너희들에게 장수사까지 지어주고 그 영혼을 위해 빌었는데 아직도 나에게 원한이 남아있다란 말이냐. 대성이 한 번 더 소리치자 곰은 자리에서 잠시 멈칫거리며 말했습니다. 놀라시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실은 장수사에 있는 제 어미의 영혼이 빨리 남산으로 가서 대성님을 도와드리라고 해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대성님이 찾는 나무가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저를 따라오시지요. 곰이 머리를 돌리더니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고맙다. 대성은 곰을 따라갔습니다. 어느 산마루에 이르자 곰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우뚝 섰지요. 이게 이 산에서 가장 신성한 나무입니다. 곰은 나무를 가리킨 다음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고맙네. 그래, 고마워. 대성은 서둘러 나뭇가지를 걷고 공사장 쪽으로 달렸습니다. 그 사이에 신선들은 돌을 감쪽같이 붙인 다음 석굴 자리에 올려놓고 깨끗하게 마무리 공사까지 마쳐 놓았지요. 이 땅에서 가장 신성한 향나무를 찾느라고 늦었습니다. 향나무를 받아든 신선들은 올 때처럼 빛을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지요. 어디선가 신선들을 인도하는 음악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불국사는 이름 그대로 부처의 나라를 표현한 절입니다. 불국사가 2층 누각의 형태로 지어진 것은 높은 하늘의 부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이지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연못을 건너 청운교와 백운교 다리를 올라가면 인간 세상을 떠나 석가모니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는 자아문이 서 있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석조와 목조 건축이 독특하게 결합된 불국사를 짓는데 30년의 세월을 바쳤습니다. 창건자 김대성도 절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과 물고기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 압록강 중류의 중강진에서 강을 따라 60여리를 내려가면 도마봉이란 높은 봉우리가 있고 이 봉우리 위에는 운림지란 못이 있습니다. 오랜 옛날 이 운림지 옆에는 외딴 오막살이 한 채가 있고 여기에는 운림이라는 처사가 외로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도 없이 홀로 살고 있었는데 낮이면 밭에 나가 농사 짓고 달 밝은 저녁이면 운림지 언덕 바위에서 퉁소를 부는 것이 낙이었지요. 그는 퉁소를 잘 불어 사람들은 그를 퉁소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바위에 올라앉아 달빛을 받으며 퉁소를 불 때면 천지와 초목까지도 그 소리에 심취하고 천상의 선녀까지 내려와 춤을 춘다는 소문까지 들릴 정도였지요. 어느 해 가을, 이날 밤도 운림은 희미한 달빛을 받으며 바위에 걸터 앉아 퉁소를 불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방공을 높이 나는 기러기 소리만이 들릴 뿐 사방은 죽은 듯이 고요한데 가냘프게 흘러나오는 퉁소 소리는 원망한 듯 하소연한 듯 구곡간장을 녹여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 뜬 달도 귀를 기울여 듣는 듯 했고 풀숲의 벌레들도 숨소리를 죽이고 듣는 듯 했지요. 운님은 자기가 부르는 퉁소 소리에 스스로 도취되어 자신이 속세를 떠나 성계에 오른 기분이었습니다. 이때 여보세요. 여보세요. 옥반을 구르는 구슬 같은 맑은 목소리가 퉁소 소리를 깨뜨리고 등 뒤에서 들려왔지요. 자기의 퉁소 소리에 심취되어 성계를 헤매던 운님은 잠에서 깨어난 듯 퉁소에서 입을 떼고 뒤를 돌아다 보았지요. 거기에는 한 여인이 미소를 머금은 채 서 있었습니다. 한떨기 백합과 같은 여인의 자태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으나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일찍이 본 일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입을 열었지요. 죄송합니다. 방해가 되어서. 그 고운 퉁소 소리에 취하여 한 발짝 두 발짝 내디딘 것이 부지중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경망한 행동을 용서하세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여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운님은 다시 물었지요. 어디서 오셨소? 저는 집도 없고 부모도 없는 혈연 단신으로 의탁할 곳이 없어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연히 이곳에 이르렀다가 그 아름다운 퉁소 소리에 마음이 끌려 그만. 여인은 말을 잇지 못했지요. 여인의 몸으로 남정네에게 다가온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운님은 여인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의심만이 커갈 뿐이었지요. 이 깊은 산속에 웬 여인이며
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혹시 천상 선녀가 내려온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인은 계속 퉁소를 불어줄 것을 간청했지요. 어서 퉁소를 불러주십시오. 운님은 더 이상 여인에 대해 묻지 않고 퉁소를 입에 대었습니다. 끊어질 듯 하다가 이어지는 구슬픈 퉁소 소리는 산을 넘고 골짜기를 따라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곡조가 끝나고 새로운 곡조가 이어지는 것이 몇 차례 되풀이했는데도 여인은 떠날 줄을 몰랐지요. 밤은 깊어 삼경을 가리키는데 여인은 퉁소 소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윽고 퉁소를 멈춘 운님이 먼저 돌아가기를 권했지요. 밤이 깊었는데 그만 돌아가시지요. 갈 곳이 없는 몸이올시다. 외람된 말씀이옵니다만 소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거둬주십시오. 일생을 매시고 지낼까 합니다. 이날부터 쓸쓸한 호라비의 초가에서도 여인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정은 보통 부부간의 금슬에 비길 바가 아니었지요. 한시라도 떨어지면 그리워하고 마주 앉으면 정다운 이야기가 끝이 없었습니다. 운님은 아내의 신분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았지요.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꿈같은 생활에 두 부부는 세월이 어떻게 가는 줄조차 몰랐습니다. 어느덧 깊은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서부터 여인의 몸은 점점 야위어만 가는 것이었습니다. 운님은 산골짜기와 바위 틈을 돌아다니면서 좋다는 약초는 다 캐다 다려 먹였지만 아내의 몸은 점점 병색이 짙어졌지요. 오직 운님의 퉁소 소리에만 잠시나마 생기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운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운이 지나도록 퉁소만 불었습니다. 아내가 여위어 가는 것과 비례하여 자연에도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가을 이후 봄이 되고 여름이 올 때까지 하늘에서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농사철이 닥친 농부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푸념만 했지요. 오늘도 비올 가망은 없군. 저녁 노을이 새빨갛게 지는데 비가 올 턱이 있나. 하늘이 산천초목까지 말라 죽일 모양이지. 도마봉의 못물도 바닥이 보인다던데요. 제각기 한마디씩 했습니다. 기우제를 지내보아도 아무런 영험이 없었지요. 이럴수록 운님의 아내는 더욱 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꾸 우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전폐하고 잠도 자지 않으며 조바심을 냈습니다. 보다 못한 운님은 아내를 달랬습니다. 아니, 모두가 당하는 일인데 당신만 왜 이러시오? 당신 혼자 걱정한다고 안 오는 비가 내린단 말이오. 모든 것은 다 하늘의 뜻 아니오. 제발 마음을 느긋이 먹고 기다려 봅시다. 운님이 이렇게 위로하자 아내는 고통을 억지로 참으면서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면 아내를 위로하는 것이 운님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전날 밤도 아내를 위로하다 함께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더듬어 보니 아내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불을 켜고 찾아보아도
방 안에는 없었지요. 전에 없던 일이라 운님은 불이 나게 옷을 입고 부엌으로 뒷간으로 찾아다녔으나 아내의 종적은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룻밤 사이에 이게 웬일인가? 혹시 산짐승에게 물려갔나? 그렇다면 비명이라도 들렸을 텐데. 운님은 방정맞은 생각에 가슴불길한 생각까지 다 해보았으나 집히는 데라곤 없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온 운님은 이마에 손을 얹고 어젯밤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찾자는 심정으로요. 그때 밖에서는 우두둑 우두둑 쏟아지는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내다보니 날은 이미 밝았는데 먹구름이 낮게 깔려 어두컴컴할 뿐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온 마을 사람들이 밖에 나와 떨어지는 빗방울을 그대로 맞으며 비가 온다고 환호하는 함성이 운님의 귀에까지 들려왔지요. 운님은 다 같은 농부이면서도 몇 달 만에 오는 비가 도무지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내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지요. 그런데 얼핏 보니 아내의 잠자리에는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심코 집어보니 그것은 아내가 남기고 간 편지였지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떼어 놓으며 두어자 올립니다. 저는 본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연못 속에 살던 고기로 낭구님의 아름다운 퉁소 소리에 마음이 끌려 외람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100년의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못에서 나온 까닭으로 세상은 가물고 제 목숨 또한 말라붙게 되었습니다. 제가 못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초목이 다 말라 죽을 것이 오매 할 수 없이 저는 다시 못 속으로 들어갑니다. 부디 저에 대한 생각일랑 이 순간부터 끊으시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십시오. 다만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면 한 가지 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 밝고 바람 없는 고요한 밤에 그리고 귀에 익은 그 퉁소 소리나 들려주십시오. 꽃피고 새우는 이른 아침에 낭구님의 얼굴을 물에 비춰주십시오. 다시는 나오지 못하더라도 퉁소 소리를 듣고 얼굴을 배우면서 작은 위안이라도 얻을까 합니다. 읽기를 마친 운님은 맥이 탁 풀렸습니다. 망연자실 앉아있는 그의 귀에는 세차게 쏟아지는 빗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그 후부터 운님은 정신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아침이건 저녁이건 목가를 서성댔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목가 바위에 앉아 날이 새는 줄도 모르게 퉁소를 부는 것이었습니다. 퉁소 소리는 더욱 처량하고 더욱 애련하여 듣는 이의 간장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날도 운님은 목가에 나가 퉁소를 구성지게 불고 있었지요. 그 처량한 소리는 구천에 사무치는 듯 초목 금수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이때 돌연 운님의 귀에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자기 아내요. 소리가 나는 곳은 연못 속이었습니다. 그는 퉁소도 내버리고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따라 못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튿날부터 목가에서는 퉁소 소리가 2번 다시 들려오지 않았지요. 곰곰이 여긴 마을 사람들이
목가에 다다라 보니 운님이 항상 앉아 피리를 불던 바위에는 주인을 잃은 퉁소만이 남아 있었고 물가에는 운님의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운님이 못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하고 못 속을 샅샅이 뒤졌으나 끝내 그의 시체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부터 사람들은 그곳을 운님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달밝은 고요한 밤이면 이 운님지에서는 퉁소 소리와 같은 아름다운 소리가 흘려 나온다고 합니다. 무당 노파 의원. 호남 전주부에 자칭 신라 손학사의 신령이라는 무당 노파가 있었습니다. 의술에 능하여 때로 촌마을을 돌아다니며 앓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곤 하였는데 그가 쓰는 약방문은 대부분 고금의 의서에도 없는 것들이었지요. 무당은 관가에 이름이 올라 있었으므로 가명의 무당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숙종 때의 일입니다. 전라 가명에는 변명을 모르고 몇 년째 앓고 있는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처럼 빼빼 마른 것이 귀신과 마찬가지였지요. 남녀 종들은 모두 적호증이라 하며 그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지요. 적호증이란 제정신을 잃고 미치광이처럼 되는 병인데 이 병에 걸리면 누구나 죽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황부인이 굿이나 해보려고 가명의 무당을 불렀더니 무당은 앓은 여종을 한번 보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여종을 찬찬히 보던 무당은 얼마 뒤 이렇게 말했지요. 이런 병은 구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약을 써도 좀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요. 약은 많이 썼다만 아무 효험이 없으니 어쩌겠느냐. 병에 맞지 않는 약을 써서 그러하온 것이니 쇳내가 이제 약을 알려드리겠사옵니다. 무당은 그 자리에서 오지탕이라는 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복숭아나무, 개화나무, 뽕나무, 매화나무, 버드나무 이 5가지 나무의 가지를 많건 적건 관계치 말고 꼭 같이 섞어 물에 달여 꾸준히 먹으면 효험이 있을 거라 아뢰옵니다. 부인은 시험 삼아 그대로 해보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환자가 걸쭉한 가래를 뱉어내더니 얼마 뒤에부터는 가래가 점점 연해지다가 기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거의 몇 사발씩 그 약을 먹였더니 5달에는 기침도 먹고 가래도 없어지게 되었지요. 그제는 조금씩 음식을 먹기 시작하던 것이 1년이 지나자 깨끗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 뒤 내의원 지사 김아무개가 가명의 손님으로 왔습니다. 한 사람이 이 무당에 관한 말을 하자 김 지사는 쩌쩌 혀를 찼습니다. 거참 괴이하오. 그럴 리 있겠소. 어디 내가 한번 물어볼 테니 불러들이시구려. 무당이 부름을 받고 들어와 뜰 아래서 절을 하는데 나이는 70이 넘어 보였습니다. 광대뼈가 울뚝 나오고 이마가 훤칠하게 넓은데 몹시 큰 키에 홀쭉 여인 모양이 어딘가 애스럽고 괴이했지요. 김지사가 거드름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의술을 안다던데 그게 정말이냐? 그러하옵니다.
별 우스운 일을 다 보겠다. 너까짓게 어찌 의술을 안단 말이냐? 의술은 내가 잘 아오. 대감 같은 사람은 젊어서 몇 줄 읽은 보감마저도 지금은 까맣게 잊고 있어. 김지사는 화가 치밀어 펄쩍 뛰었습니다. 천한 늑다리년이 어디라고 감히! 무당은 갑자기 낯색이 달라졌습니다. 너는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아느냐? 선왕은 너희들이 약을 잘 못 쓴 탓에 끝내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다. 이게 죽을 죄가 아니고 무엇이냐? 현종은 늘 화증 때문에 괴로워하였는데 심할 때는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까지 벌겋게 되곤 하였습니다. 내의원의 의원들은 화기 내리는 약을 이것저것 써보곤 하였으나 병은 조금도 덜하지 않아 위독하게 되었지요. 김지사는 내의원의 우두머리 의원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약 처방을 주관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당말의 김지사는 얼굴이 까맣게 질려 고개를 돌려 버렸습니다. 좌중의 사람들은 껄껄 웃었지요. 무당은 김지사가 찔끔하자 곧 팔을 걷어붙이고 앞으로 다가들었습니다. 선왕의 병환이란 바로 주위에 상하여 생긴 병인즉 기를 화하게 하여 풀면 그만인데 화기를 내리게 하는 약을 써서 무엇한단 말이냐? 이제는 말 안 듣자 소용없지만 뒷날을 경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내가 죽을 죄를 짓고도 죄를 모르고 오히려 염치 없이 후한 녹봉을 타 먹으며 이마에 금관자, 옥관자를 달고 거들먹거리니 내 쉼버가 어떻게 되어 먹은 것이냐? 이를 갈며 목청을 도두어 꾸짖는데 눈에는 불이 이글거렸습니다. 팔을 휘두르고 발을 구르며 날뛰는 품이 귀신처럼 무서웠지요.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당한 일이라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김지사는 하인들을 불러 무당을 문 밖으로 쫓아내게 하였습니다. 김지사는 너무 놀라 얼굴에 땀이 가득한 채 입을 딱 벌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였지요. 한참 만에야 내 오늘 그 귀신한테 뺨을 맞은 것 같소 하고 더듬거렸다고 합니다. 현모양처 소헌 왕후 1418년 8월 10일 충녕대군은 세자로 책봉된 지 2달 만에 태종의 양위를 받아 조선의 4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태종이 서둘러 양위한 것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정치 실무를 충분히 경험시키고 아울러 왕권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지요. 태종은 상황으로 물러나면서 양위 교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주상이 30살이 될 때까지 군사는 내가 친히 정단하겠다. 또 국가에 결단하기 어려운 일은 의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그 가부를 보고 시행하겠지만 나도 마땅히 가부의 논의에 참여하겠다. 이 말은 상황으로 물러나더라도 군을 통솔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은 여전히 자신이 갖겠다는 의미였지요. 이로 인해 세종은 상황이 살아있는 4년 동안은 견습왕에 불과했습니다. 양위 교서의 명시대로 중요한 군사와 정치에 관한 일은 상황이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의 치적으로 기록된 대마도 정벌도 상왕 태종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충녕대군이 왕유로 즉위하자 부인 심씨는 중전이 되었지요. 세종의 정비 소원 왕후 심씨는 개국공신 심덕부의 손녀이자 시몬의 딸로 1395년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종 때 좌정승을 역임하고 치사한 심덕부는 아들 7을 두었는데 세종의 장인 시몬은 5째였고 6째인 심종은 태조의 둘째 딸인 경성공주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에게 심종은 고모부이자 처삼촌이었지요. 중전 심씨는 1408년 14살 때 작은아버지 심종의 주선으로 2살 연하인 충녕대군과 결혼했지요. 왕실 법도에 따라 궁궐을 나온 충녕대군과 심씨는 장이동 사저에서 장남 문종과 차남 세조, 셋째 안평대군을 낳았습니다. 그 뒤 충녕대군이 양녕대군 대신 세자로 책봉되자 세자빈이 되었고 그 2달 뒤 중전이 된 것이지요. 심씨는 꿈에도 생각지 않던 중전이 되었으나 국모가 되었다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시어머니인 원경왕후의 친정 동생들이 시아버지인 태종의 왕권 광화책의 일환으로 큰 죄도 없이 무참히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저승사자 같은 시아버지에게 밉보이면 자신의 친정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태종은 상황으로 물러나자마자 시몬을 영의정으로 승진시키고 명나라 황실에 세종의 등극을 알리는 사은사로 임명했습니다. 외척의 득세를 병적으로 싫어하는 시아버지가 친정아버지를 문문백관의 으뜸인 영의정으로 임명하자 중전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었지요. 시 외삼촌인 민씨 사형제나 태종의 그림자로 일컬어지던 이 숙번도 높은 권세를 누리다가 경거망동을 저질러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하거나 유배되었기 때문입니다. 1418년 9월 사은사 시몬은 상왕 태종과 세종의 전송을 받고 명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명나라로 떠나기 전날 시끌벅적 잔치를 벌였고 사은사 행렬이 한양거리를 지날 때도 왕의 장인이라는 위세를 드러내는 등 풍악을 울리며 요란 법석을 떨었지요. 태종은 수많은 백성들이 연도의 도열에 사은사 시몬의 행렬을 환송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무척 언짢아했습니다. 시몬이 명나라로 떠난 뒤 태종은 경복궁을 지키던 금유군을 둘로 나누어 자신의 거처인 수강궁을 지키게 했습니다. 양유교서에 명시했다지만 상황이 군사에 관한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세종에게는 통보조차 하지 않자 병조의 관리들은 난감해했지요. 나중에 세종이 친정을 하게 되면 상황의 명령만 따른 것이 허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조의 고위 관리들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병조 판서 박스, 병조 참판 강상인, 종이품 무관 심정 등은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회포를 풀었지요. 이윽고 술이 거나해지자 영의정 시몬의 막내 아우인 심정이 상황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요사이 군령이 두 곳에서 나오는데
한 곳에서 나오는 것만 못한 것 같습니다. 엄연히 주성이 있는데 상황이 군사에 관한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해서야 되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만이라도 상황보다 주상께 먼저 병조의 일을 보고하도록 합시다. 강상인과 박습이 동조하자 심정이 의기양양하게 덧붙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형님이 명나라에서 돌아오면 두 대감의 충심과 노고를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병조 참판 강상인은 병조의 일을 태종에게 보고하지 않고 세종에게만 보고했지요. 게다가 병조의 이인자라는 권세를 이용하여 정오품 무관직인 사직에 자격이 없는 동생 강상렬을 임명하였습니다. 강상인의 독단적인 돌출 행동은 곧 태종에게 보고되었지요. 태종은 즉시 강상인을 잡아들여서 병조의 일을 자기에게 보고하지 않는 사유를 국문하였습니다. 태종의 불같은 성품을 잘 알고 있던 강상인은 순순히 욕심으로 비롯된 잘못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태종은 강상인을 비롯한 병조의 관리들을 중죄에 처하라는 대간의 거센 요구에도 그동안 자신을 섬긴 공을 생각해서 공신노건과 직천만 몰수하고 목숨은 살려주었지요. 그것으로 강상인의 사건은 일단락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1418년 11월 평소 강상인과 심정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병조 좌랑 안헌호가 2달 전에 박습, 강상인, 심정 등의 사석에서 상황을 성토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태종에게 고자질을 했지요. 태종은 강상인을 붙잡아 재추국한 결과 안헌호의 말이 사실로 드러나자 태종은 상황과 주상을 이간시키려 했다는 모반 대역죄를 적용해 강상인을 사지를 찍어 죽이는 거열형에 처했습니다. 같은 날 태종은 좌의정 박은을 시켜 박습과 심정을 국문하게 하였습니다. 박은은 개국 초인 1394년에 자진해서 이방원의 휘하에 들어가 왕위에 오르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었지요. 태종의 암묵적 밀명을 받은 박은은 박습과 심정에게 모진 고문을 가해서 이 사건의 배우가 영의정 시몬이라는 거짓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백 직후 곧바로 참살되었지요. 그의 말, 시몬은 사은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 의주에 당도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군사들에게 체포되었지요. 영문도 모른 채 곧바로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이미 짜인 각본대로 장의정 박은으로부터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세종은 처가가 멸문의 위기에 처했는데도 실권이 미약했기 때문에 방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넷째 왕자 이명대군을 임신하고 있던 중전도 제발 현실이 아니길 빌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요. 그러나 중전의 바람과 달리 친정 아버지 시몬은 상황과 주상을 이간시키려 한 역적의 수괴라는 누명을 쓴 채 모든 관직을 삭탈당하고 수원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으며 친정 어머니 안씨와 형제들도 연좌되어 관노로 전락하였습니다. 시몬은 사약을 받고 죽기 전 거짓 자백을 강요한 박은을 떠올리며 내 후손들은
절대 박씨와 혼인하지 말라.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시몬의 유언은 청송 심씨 가문에서 오래도록 지켜졌다고 합니다. 상황의 의중대로 시몬을 제거한 바그는 대신들을 동원해 중전 심씨의 폐출을 주청했지요. 태종이 죽고 세종이 친정을 하게 되면 중전이 복수할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태종은 중전의 폐출을 단호히 거부했는데 중전이 이미 왕자를 넷이나 낳았고 세종과도 금실이 좋다는 이유여서였습니다. 태종은 중전 심씨의 자리를 보존해 준 다음 세종에게 후궁을 많이 두고 왕자를 많이 생산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왕자가 많아야 왕실이 튼튼해진다고 믿었던 태종은 2명의 후궁은 반드시 명문가의 규수로 삼도록 했고 3번째 후궁부터는 출신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왕 하나만을 바라보며 궁궐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500~600명의 궁녀들에게 성은을 입고 후궁이 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나름의 배려였습니다. 세종은 부왕의 권유대로 영빈 강씨, 신빈 김씨, 혜빈 양씨, 수건 이씨, 상침 송씨 등 5명의 후궁을 두고 10남 2녀를 낳았습니다. 중전 심씨는 친정이 풍비박산난 상황에서도 슬픔을 감추고 세종을 충실히 내조하면서 8남 2녀의 자녀를 낳아 훌륭히 키웠습니다. 남편이 5명 이상의 후궁을 두고 10남 2녀의 자녀를 더 낳았어도 결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지요. 천성이 착하고 어진 현모 양처인데다 시어머니 원경왕후가 시아버지 태종을 투기하여 친정이 멸문당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이었습니다. 10수년이 흐른 뒤 세종은 장인 시몬을 죽음으로 내몬 강상인의 옥을 재조사해 태종의 밀명을 받은 좌의정 박은이 외척인 시몬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염려하여 일으킨 무고임을 밝혀냈습니다. 세종은 그동안 마음고생을 하며 살아온 중전을 위해 시몬의 관직을 복위시키고 안효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어쨌든 강상인의 옥으로 인해 중전 심씨는 큰 슬픔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세종이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악역은 내가 맡을 테니 주상은 역사의 길이 남을 성군이 되라. 태종의 말대로 왕권에 대한 도전 세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세종이 마음 놓고 정사를 주도하여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외교적으로 훌륭한 치적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